네. 어 처음에 저희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IBD의 시기만 가지고 뭐 딱 어느 요소들만 조절을 해 주면 IBD를 관해시킬 수 있다. 혹은 IBD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IBD라는 질병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 있고, 또 왜 그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IBD라는 질병에 대해서 IBD가 무엇인지, 그리고 IBD를 어떻게 증상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진단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IBD라는 질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PPT에 나와 있는 대로 IBD라는 것은 점막의 조직병리학적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특발성 위장장애 그룹을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간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심장질환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신질환,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기관이 타겟팅이 되고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혹은 그 그 기관의 아주 자세한 부분, 췌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국소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칭한다기보다, IBD라는 명칭 자체는 사실 통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관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 소장, 대장, 또 그와 관련한 소장 내에서도 원위소장, 근위소장 해서 회장, 공장, 여러 가지의 장기가 관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장관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장관에 염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다라는 거를 타겟팅한다기보다, 그냥 이 전체적인 기관 중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그냥 통칭인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고 이것을 타겟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기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떠한 임상 증상들이나 혹은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러한 질병들을 다 IB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특정하게 어느 위치에 염증이 세포를 침투를 해서 염증이 생겼는가, 혹은 조직의 병변이 생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IBD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직병변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그냥 '아, 염증이 생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병변이라는 거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 보자면 병으로 인해 생긴 변화예요. 그래서 그걸 병변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세포나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러한 조직병변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염증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해서 세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병변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뭔가 내시경으로 과립성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야만 IBD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생검을 해야만 IBD라는 것을 확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염증 같은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조직을 채취해서 그거를 염색해서 봤을 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확인한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IBD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생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장에 예를 들어 조직이 우세하다라고 하면 조직구 결장염이라고 하는데, 이 결장에 생기는 염증이겠죠. 염이라는 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근데 조직구라는 거는 뭐냐면, 조직구든 뒤에 나와 있는 림프형들구든 호상구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면역과 관련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역과 관련하는 세포의
그럼 결장에 있는 면역과 관련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 조직 병변이 생겼다. 그러면 조직구 결장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임상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결장이다 보니까 분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물음변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분변 검사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결장에 내시경을 해봤더니 염증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세포를 채취를 해서 조직구를 염색해봤는데 쉬프 염색이라는 걸 통해서 조직구를 염색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무세하게 염색이 돼서 양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직구 결장염이라고 이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림프 형질구성 장염이라는 거는 뭐 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길고 서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이어져 있는 거고 근데 그중에서 림프 형질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상 이 림프 형질구라는 게 고양이의 구내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색을 해봤을 때 림프 형질구가 이제 염색이 돼서 양성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림프 형질구 장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뭐 림프구성 위장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에 뭐 림프구가 염색이 될 경우 우리가 림프구성 위장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호상구성 위장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호상구도 백혈구의 한 종류고요. 이게 면역에 관련하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항원, 식이항원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호상구예요. 그래서 그런 대항력, 그 면역의 어떤 면역계의 일원인 거죠. 그 면역계의 일원이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염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호상구성 면역 세포가 문제를 일으켜서 생기는 IBD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분절 유가족성 장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분절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염을 얘기를 하고 이 유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가 증식하는 형태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대식 세포에서 유래하는 유상피 세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림프구, 형질구, 가립구 이게 다 이제 침착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식 세포라고 하면 많이 보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식 세포 또한 신체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백혈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면역과 관련이 있는 애겠죠. 이게 골수하고 줄기세포에서 유래가 되는 세포입니다. 화농성 장염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애들이랑은 조금 형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화농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제 골마서 고름이 생기는 형태의 장염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질에 다발성 농양이 형성되는 그러한 장염의 형태를 화농성 장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림프 세포질의 형태가 개와 고양이의 뭐 위장관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IBD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이런 염증성 치유면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위장이냐 혹은 결장이냐 혹은 소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위치에만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IBD라는 질병 자체가 이 위장관에 생기는 질병인데 위장관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서로 다 관련이 있잖아요. 이 음식물이나 대사 물질이 넘어가면서 이화되는 어떠한 음식물들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염증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염증을 생성하거나 혹은 염증을 일으키는 어떠한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각각의 기관에 모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기간 혹은 특정한 장기에만 염증이 생기거나 조직병변이 일어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특정한 어떤 기관의 위치에 이러한 염증이 생겼다, 조직병변이 생겼다 해서 이렇게 특정을 하기보다 IBD라는 단어로 통칭을 하게 되겠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위나 소장, 그러니까 소화기의 원위부에서 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반, 소화기 전반에 걸쳐서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이러한 염증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광범위한 염증이 위장관 내에 존재하는 질병을 우리가 IBD라고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가 아무래도 보호자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IBD를 앓고 있는 것 같다, 혹은 IBD가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반려동물들의 상태를 어떻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짐작해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IBD라는 질병은 구토 그리고 무름변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토나 무름변이 나오는 임상 증상으로 구토나 무름변이 나타나는 질병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지목되는 병이는 이런 원인은 IBD가 되겠죠. 그래서 구토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무엇 때문에 구토가 일어났느냐,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구토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구토의 형태가 매우 달라지죠. 그래서 구토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음식물을 항원이 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단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불내성이라고 해서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에도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위 같은데 그냥 단발적인 염증, 위산의 분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단발적인 염증이 생겼을 때에도 그 염증 부위를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염증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당연히 구토가 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횟수로 이러한 구토가 일어나는지를 보호자가 자세히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토 예를 들어서 GI 문제라고 하는 거는, GI는 위장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위장관의 문제로 구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위장관 중에서 원위부에서 일어나겠죠. 위나 12지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음식물이 그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반 정도는 소화된 상태인가, 혹은 음식물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거품이나 그냥 액체만 포함된 구토를 하게 되는가, 또 만약에 위장관에 출혈이 있어서 구토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혈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덩이나 혹은 미란이라고 얘기하는 위장관이 세포나 조직이 부식되어서 이제 그 액체로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변 문제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무름변이 될 텐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2급 후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2급 후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변을 보기 시작하는 때부터 변을 본 이후까지의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을 잘 못 싸는 것도 2급 후증이고, 근데 변을 싸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항문 주변이 통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아이가 흔히 얘기하는 똥스키를 탄다거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항문 주변을 계속해서 핥는다거나 과도하게 그루밍을 하는 경우.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항문낭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지, 그래서 단발적으로 예를 들어 항문낭을 조절을 해줬더니 짜줬더니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어졌는지, 혹은 똥을 쌀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다음 이 영양소의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IBD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IBD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영양소들이 삼투압을 변화시켜서 무름변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지방이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지방변을 보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름변이나 지방변의 형태, 변의 형태가 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수분량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도도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점액성 변이나 그다음에 변이 동글동글하게 토끼똥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그런 형태로 나오는 가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결장에 혹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작성을 해두시면 이후에 우리가 병원에 내원을 해서 특정한 검사들을 통해서 IBD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타나는 임상 증상으로는 당연히 이게 섭식과 관련한 질병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 그다음 식품을 섭취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질병이고, 구토와 무름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사실상 어떤 질병이든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딱히 뭐 IBD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때 IBD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를 촉진했을 때 뭐 분절 비후라고 해가지고 장이 분절되는 그 위치에 장이 좀 두꺼워져 있다, 부종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이제 또 혹은 뭐 이런 뭐 장의 분절 비후는 무조건 IBD라고 해서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 또한 뭐 예를 들어 장이 중첩됐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이럴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촉진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IBD를 떠나서 일단은 내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흔히 이 뭐 복부에 있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주 복부를 만지시는, 자주 만져서 아이가 익숙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해두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출혈이라는 건 뭐냐면 이 IBD가 섭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영양소들의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응고에 관여하는,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의 흡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장관, 특히 또 위장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장관에서 뭐 미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당연히 부식이 일어나고 그게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럼 비타민 K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출혈이 지혈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구토를 했을 때 뭐 혈토를 할 수도 있고 무르면을 봤을 때 이제 혈변을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뭐 사실상 이렇게 출혈이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진행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기 전에 발견을 해서 내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IBD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떠한 임상 증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PLE처럼, PLE는 단백질 소실성 장병증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PLE처럼 중증도로 진화되어 있는 IBD의 형태, 중증도의 IBD의 임상 증상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미한 형태만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얘는 건강하다 혹은 IBD일 가능성이 없다, 가끔 구토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심각하게 PLE가 일어나게 되면 또 막 예를 들어 복부에 종괴 같은 게 생긴다든가 혹은 움푹 이렇게 복부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움푹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흉수 같은 것들이 찰 수도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한 것만으로 복수 흉수가 찰 수 있기 때문에 뭐 복수 흉수가 찼다 그러면 무조건 뭐 복막염이라든가 혹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뭐 진단을 통해서 다른 이제 의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IBD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셔야 됩니다. 뭐 다음으로 우리가 내원을 했을 때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IBD를 진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 혈액 검사나 두 번째 대변 검사는 당연히 어떠한 질병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었을 때에는 특히 그게 뭐 구토와 만성 설사와 관련이 있는 질병 관련이 있다, 이런 게 임상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검사겠죠. 혈액 검사라고 한다면 사실상 IBD를 타겟팅하는 혈액 마커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신장 질환처럼 크레아티닌이나 혈청 요소 질소, BUN처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질환 자체를 좀 타겟팅하는 마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신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IBD는 혈액 검사만으로 이런 게 변화가 될까? 이런 요소의 변화가 있을까? 라는 마커가 없죠. 정량 마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백질, 이 IBD와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이 대부분 면역계와 관련되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계가 발동되었을 수 있어요. 발동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활성화가 돼서 효소들이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를 관장하는 효소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상구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빈혈이 나타난다는 거는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에서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혈로 인해서 혈액이 유실되는 것, 혈액의 손실이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조혈과 관련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혈이라는 건 혈액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 조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탈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상 이 전신성 장애, 이 소화기와 관련한 전신성 장애이다 보니까 IBD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토와 설사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형으로 지속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토 설사 자체가 체내에 있는 수분을 계속해서 유실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탈수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혈액 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마커들 뭐 단순히 지금 여기서는 질소혈증과 관련된 즉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의 증가가 나타나겠지만 그것 외에도 간효소, 뭐 단백질 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전신성 질소혈증 이거는 단순히 신장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질소혈증은 아니고요. 탈수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죄송해요. 저의 시리가. 그래서 이런 탈수가 원인이 되는 전신성 질소혈증이 나타나서 비유엔이나 크레아티닌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서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 뭐 칼슘, 심지어는 인까지 저하가 되어 있는 형태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게 3분기염이라고 해서 췌장 간염을 동반하는 형태로 IBD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정한 위장관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췌장 라이페이스가 증가하게 되고 관련 있는 간 효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빌루루빈이라는 간의 효소 중에 하나가 상승하는 형태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변 검사는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 설사 구토가 있으니까 대변 검사를 하는 거고 대변 검사는 사실상 기생충으로 인한 설변, 무름변을 룰아웃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는 그냥 단발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서 이거는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애는 이 대변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이제 이런 기생충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설사 부분에서는 무름변 부분에서는 이제 기생충과 관련한 부분은 룰아웃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검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IBD라는 질병과는 사실 특이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원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IBD를 특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겠죠. 그러면 뭐 IBD는 정말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나 뭐 저희가 케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이것으로 뭐 이런 검사를 했음에도 룰아웃이 되지 않는 질병이고 IBD가 그다음 뭐 추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해볼 수 있는 검사는 결과적으로 영상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영상 검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내시경, 그다음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영상 검사 중에 가장 뭐 많이 하는 거는 방사선일 텐데 방사선은 사실상 IBD에 특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IBD를 진단하기 위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뼈의 문제라든가 뭐 복부 부분을 촬영을 해서 복부의 비대라든가 뭐 장 루프가 두꺼워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방사선으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거는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어떠한 형태인가 장의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근육과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 아닌 층과 이런 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면역계 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는 근육층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후되어 있거나 혹은 뭐 두께 차이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혹은 누워있는 그러니까 모양이 형태가 바뀐다던가 아이의 모양이 다 무너져 내린다던가 이런 식의 형태가 조직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음파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초음파를 실시를 해서 외향적인 조직의 어떤 변화를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내시경으로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염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증을 치료하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해 봤지만 아이에게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뭐 구토와 물운변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치료 뭐 검사는 사실상 뭐 생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검은 실질적으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조직 내에 림프의 구성, 톡을 왜곡, 육모의 둔화 이러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생검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생검을 통해 확진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생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좀 있기는 하죠. 뭐 많이 개선이 되었고 뭐 그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세침을 했을 때 세침 부위에 또 다른 염증이 생긴다던가 다른 뭐 무슨 종이라고 얘기하는 뭐 지방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포종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관은 굉장히 길고 다양한 기관들이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염증이나 조직병변이 한 곳에서만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IBD를 진단하기 위해서 진짜 위장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조직을 세포하는 거는 실질적 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모든 조직을 다 딴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봐야 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생검까지는 안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생검이 물론 조직학적으로 등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수의학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스테이지처럼 신질환의 등급을 매기는 형태처럼 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하게 뭐 이 스테이지가 여기에 있다 혹은 B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증상이 너무 미비하다든가 혹은 IBD와 다른 형태의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학적 해석이 과연 뭐 맞는가 혹은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검이 가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IBD 같은 경우에는 확률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진을 받는다기보다 우리 애는 어디를 생검을 했더니 조직 생검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톡을 왜곡이 보여서 뭐 IBD다 이렇게 IBD라든가 뭐 혹은 특정된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다 앞에서 뭐 우리가 구분을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받거나 진단을 받는다기보다 뭐 IBD여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후에 지금 이 4번째 에피소드로 나오는 결장 세척을 해서 염증의 정도를 보고 혈액 기능 검사를 했더니 혈청 코발라민과 엽산의 농도가 낮고 그다음 뭐 미란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고 내시경을 했더니 그다음 내시경 뭐 초음파를 했더니 조직의 외부의 구조적인 변화가 인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IBD를 가리키는 어떠한 요소들이 중첩이 됐을 때 우리가 조직 생검까지 가진 않아도 IBD라고 임의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확진을 받지 않든 저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IBD를 가진단을 받았을 때 IBD 치료의 프로세스와 IBD를 진단을 받았을 때 IBD 치료의 프로세스가 다르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엄청 전문적이고 특별화된 어떠한 치료 방법이 들어가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가진단을 받든 확진을 받든 결국 치료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 생검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조직 생검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보호자의 각자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옳다 옳지 않다를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가 4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는 결장 세척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거는 결장 세척은 개를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그래서 IgG를 아질산염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그 염색이 우세하게 염색이 되면 얘 염증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염증의 정도를 정량 마커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의 정도가 이만큼이면 IBD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 정말 IBD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 엽산 코발라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
하는 데 있어서 이 위장관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IBD를 앓고 있는 많은 환축들이 엽산과 코발라민에 동시에 부족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 기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위장관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HIC 그리고 PCR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HIC가 사실 조직병리학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화학 검사를 HIC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PCR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의 쿨론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출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IC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 침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표현형의 균일성을 평가해가지고 이 조직병리학적 병변의 특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최신의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규정했을 때 이제 IBD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다른 질병과의 이 룰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IBD가 조직을 채취해서 생검을 해서 봐도 약간 변화의 차이를 모를 때, 둘 사이의 차이를 모를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성 GIT라고 하면은 위장관 질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GIT를 가지고 있을 때 검사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소변이나 혈액 검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분변 검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충을 룰아웃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왜 하느냐 하면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6살 이상이 되면 갑상선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많이 먹으니까 또 구토가 일어나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연령이 6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룰아웃을 위해서 얘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췌장에 염증이 있을 때, 흔히 췌장염이라고 얘기하는 췌장에 염증이 있을 때에도 구토 문제나 설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췌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증, 잘 안 먹고 반대죠. 갑상선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에 애가 좀 갑상선이 예를 들어 활성화되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난다. 많이 먹고 울음이 증가하고 약간 활동성도 증가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 애가 무기력하고 밥을 먹지 않고 구토 설사를 똑같이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탈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췌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췌장 검사는 FPLI, CPLI 이런 것들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에는 T4, T3 이걸 검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게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췌장 기능 부전이냐 그냥 췌장 문제냐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뭉뚱거려서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췌장 기능 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췌장에 염증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안 되니까 설사와 구토가 나타나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살이 빠져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에는 췌장 검사도 동시에 해보면 좋겠지만 췌장 기능 부전 검사를 따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앞서서 얘기했던 혈액 기능 검사 중에 코발라민과 엽산의 수치를 검사하는 것도 위장관 질환을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괜찮을 거야. 무슨 혈액 기능 검사까지 해. 물론 췌장 기능 부전이나 췌장 검사나 갑상선 호르몬 다 혈액 기능 검사 중에 일부긴 하지만 거기까지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상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 코발라민과 엽산의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치료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위장관 치료의 첫 번째는 코발라민과 엽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적정한지를 판별해 보시기 위해서 코발라민, 엽산의 혈액 기능 검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로도 다른 질병이 룰아웃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복부 영상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시경을 한다던가 혹은 초음파를 한다든가 뭐 그 외에 이런 것들로 롤아웃이 되지 않으면 이제 조직 생검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받게 되는 게 이 검사의 프로토콜입니다. 뭐 여기는 왜 굳이 앞에서 이미 검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굳이 왜 추가를 했냐라고 한다면 다른 질병들하고의 롤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구토와 설사를 나타내는 구토와 설사가 일반적인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고 특히 췌장이라든가 다른 뭐 석식과 관련되어 있는 굳이 IBD가 아니더라도 뭐 식이 항원이 증가된 식이를 섭취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문제로 구토와 설사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더 해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질환을 구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추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IBD는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앞서서 우리가 처음에 IBD를 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조직 혹은 어떤 세포에 우세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염증이 치명된 정도가 명확하다면 우리가 IBD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이 다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이었죠. 그래서 IBD는 실제로 명백한 이거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면역 매개성 질병입니다. 뭐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이 IBD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병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 치료가 돼요. 왜 일어나는지를 아니까. 그 왜 일어나는 부분을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를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 치료가 되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넓은 기관과 부위에 염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명백한 것은 IBD는 결국 면역성 질병이다. 라는 거고 이 면역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면역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적이고 유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아예 와서 초래되는 문제일 수 있어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죠. 그걸 복구를 못 할 수도 있죠. 뭐 그렇다 한다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매개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개한테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IBD인 개들은 이러한 면역 세포, 뭐 IAG라든가 IgG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면역 글로불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IBD를 앓고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직 생검을 해보니까 거기서 비정상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형성되어 있는, 발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한테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고 IBD가 있는 개한테서도 발견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IBD는 면역 매개성 질환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병인이 있겠지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식품에 대한 과민 반응. 그 다음에 그 외에 식품 외에 병원성 경로 많이 있겠죠. 병원성 경로라는 거는 뭐 앞서서 얘기한 기생충이라던가 약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식품 과민 반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뭐 내가 원래 장 점막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알러젠이라고 얘기하는 식품 항원, 식이 항원이 들어온 거죠. 그럼 계속해서 면역계를 자극을 하겠죠.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면역계가 발동을 해서 얘를 막아야 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IBD가 발현이 된다. 잠재적인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병원성 경로 또한 또 비슷한 이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근데 그게 식품이냐 기생충이나 뭐 이런 약물과 같은 병원성 경로냐의 차이겠죠. 그다음 변화된 장 투과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점막에 염증이 있게 되면은 그 염증성 침입물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가용성 인자, 염증을 만드는 어떠한 인자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IBD의 임상 증상을 담당하게 돼요. 임상 증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변화된 장 투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리키것, 장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IBD를 앓고 있던 특정한 개체를 나중에 이제 조직 생검을 하고 사망을 한 다음에 조직 생검을 하고 조직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장에서 미세한 구멍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소장에 미세한 구멍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라고 보니까 이게 소장 상피세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소화가 되지 않은 특정한 영양소,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소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앞서서 나왔던 두 번째에 나왔던 병원성 경로 같은 것들도 다 이제 화학물질이라든가 세균, 독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 구멍, 그러한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소장으로 넘어갔는데 당연히 소장에서는 얘가 내 몸에 맞지 않는 항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누수가 심해지고 영양분은 흡수가 되지 않고 염증이라든가 조직병변도 당연히 이 항원들이 계속해서 침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IBD가 실질적으로 발현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거를 이해를 해서 이러한 경로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IBD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정말 진짜 병인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가벼운 점막 손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점막 손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항원 물질들이 계속해서 장을 자극을 하고 그런 게 소화가 또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염증을 만들고 이 과정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경미한 손상에서부터 시작했느냐. 내가 원래 점막 투과성이 뭐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면역계가 발동이 되는 형태인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병인을 결국에 병인이 생기는 가설 경로를 볼 수는 있지만 굳이 저는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고 만든 페이지예요. 여기는 이러한 가설 경로로 인해 뭐 항원들이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요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스터디 진행하면서 한 번도 휴식 시간을 갖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좀 꽤 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잠깐 지금부터 5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지금 몇 시죠? 네, 56분부터 7시 56분부터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뭐 튕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7시 56분부터 다시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